보호자 동의서 확인됐습니다. 김정순 씨, 입원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서류를 내밀고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정수는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난 정신병자가 아니야. 민수야, 이게 무슨 짓이니? 하지만 이미 치매 진단서와 아들의 서명된 동의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내 피부지가 내 등을 찔렀구나. 병실 문이 닫히고 열쇠로 잠그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수는 철창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사연과 함께 여러분의 하루에도 행복이 가득 채워질 거예요. 73세 김정수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30년째 운영해온 시장 반찬 가게를 열기 위해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허리가 아픈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손님들이 정순이 손맛이라며 찾아주는 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손님들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늦잠을 자겠어요. 정순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밑반찬을 준비하고 아침 7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아침부터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과 안부를 물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이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정순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네 김치만한 게 어디 있어? 할머니 손님 하나가 김치통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뿌듯한 마음으로 정성껏 담아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몸에 좋은 재료만 골라서 담갔어요. 가게 일이 바쁘긴 했지만 정수는 이런 일상이 좋았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정성껏 만든 반찬으로 누군가의 식탁을 채워준다는 게 보람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외로움도 덜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어린 두 아들이 함께 찍은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민수는 초등학생이었는데 벌써 46살이 되어 의사가 되었다니 세월이 참 빨랐습니다. 여보, 애들이 다 컸어요. 큰애는 부산에서 사업하며 잘 살고 민수는 의사가 되어서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수는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혼자 말하는 게 습관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두 아들은 정순의 자랑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지만 둘 다 반듯하게 자라 각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민수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진학하고 지금은 서울에서 내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민수가 의사래요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큰아들도 효자였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족을 꾸려 살고 있었고 명절만 되면 어김없이 올라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하며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면 고생해서 키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집은 30년 전 남편과 함께 산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했던 추억이 스며 있는 곳이라 떠날 수 없었습니다. 1층은 거실과 부엌, 작은 방 하나가 있고 2층에는 방 2개가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쓰던 방은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손자들이 놀러 오면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요즘 들어 가끔 깜빡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스불을 끄지 않고 나간 적도 있고 이웃 이름이 순간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시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잠깐 헷갈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나이가 들면 의뢰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정정하게 가게 일도 하고 교회에도 나가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일요일이면 동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40년 넘는 신앙생활로 교회에서는 권사님으로 불렸고 같은 또래 교우들과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순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정순 권사님, 오늘도 건강해 보이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아직 일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는 매일 밤 기도할 때마다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만족했습니다. 저축한 돈은 많지 않았지만 집과 가게에서 번 돈으로 소박하게 살아가기엔 충분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재산을 언젠가 두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집은 민수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의사라 해도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집이라도 물려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 속에서 정수는 자신의 인생이 그럭저럭 만족스럽다고 여겼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지만 가끔 민수가 안부 전화를 걸어주고 큰아들도 명절엔 올라와 주니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정순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순이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오랜만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아이고, 민수야. 오늘은 웬일로 전화를 했니? 정수는 기뻐하며 가스불을 줄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큰형이 전화해서 어머니가 요즘 자주 깜빡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큰아들이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니? 난 멀쩡한데 무슨 깜빡한다는 거야? 어머니, 지난주에 큰형이 전화했을 때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웃분이 어머니가 가습을 켜놓고 나가신 적이 있다고 걱정하시던데요. 정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한두 번 실수한 거지. 누가 안 그런다고? 너도 바쁘다가 깜빡할 때 있잖아.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그냥 걱정되어서 그래요. 건강검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치매 검사도 많이 받으시거든요. 치매라는 말에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치매? 너 지금 내 어머니 보고 치매라고 하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의사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민수는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아니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간단한 검사만 받아보시면 돼요. 정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지만 치매 검사를 받자는 말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무슨? 난 아직 정정해. 매일 가게도 나가고 교회도 다니는데 무슨 치매야.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받아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확인하면 저도 안심이 되잖아요. 며칠 동안 민수는 계속 전화를 걸어 건강검진을 받자고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던 정순도 아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인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한 번 정도는 받아볼 만했습니다.
그럼 간단한 검사만 받는 거지? 정순이 마지못해 동의하자 민수는 기뻐했습니다. 네, 어머니. 간단한 검사예요. 이번 토요일에 제가 직접 모시러 갈게요. 토요일 아침 민수가 약속한 시간에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수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나들이 하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니, 차에 타세요. 민수는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수야, 내 병원에 가는 거지? 정순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더 정확한 검사를 받으려면 큰 병원이 좋아요. 제가 아는 선배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갈게요. 차 안에서 민수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이 진료 걱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아직 멀쩡해. 네, 어머니. 그냥 확인차 받아보는 거예요. 차가 도착한 곳은 시내에서 좀 떨어진 큰 병원이었습니다. 정수는 병원 간판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간판에 뭐라고 써 있는지 잘 안 보이네. 신경과가 유명한 병원이에요, 어머니. 민수는 서둘러 정순을 안내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정순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어르신. 오늘 간단한 검사를 받으러 오셨죠? 의사는 정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계절은 어떻게 되고요? 정순은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10월 15일이고 가을이죠. 좋습니다. 그럼 100에서 70 빼면서 말해보세요. 정수는 조금 버벅거리긴 했지만 대답을 했습니다. 의사는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는 민수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는데 두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나와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하네요. 정밀한 검사? 뭔 소리야? 방금 검사 받았잖아.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인지능력 검사에서 약간의 저하가 보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의심되니까 좀 더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정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치매요? 제가 치매라고요? 초기 단계로 보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호자분과 상의해서 치료 방향을 정하면 됩니다. 정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멀쩡해요. 매일 가게도 하고 교회도 가는데 무슨 치매예요? 민수는 정순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수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치매라니. 내가 치매라니. 아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느껴졌지만 정순의 마음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집에 돌아온 정수는 며칠 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가게에 나가는 것도 귀찮았고 평소 즐겨보던 텔레비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인가? 아직 정정한데. 교회 권사 한 분이 안부를 물으러 왔을 때도 정수는 기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순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가게에서 못 뵈서 궁금했어요. 아이고, 권사님. 저 요즘 몸이 좀. 정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정수는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은행에서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정순 고객님,
대출 신청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대출요? 저 대출 신청한 적 없는데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대리 신청하셨는데요. 김민수 님이시고요. 어르신 명의로 담보대출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민수가 왜 자신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신청한 게 아닌데 그런 게 가능한가요? 법정 후견인으로 등록되신 분이라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거나 보호자분께 문의하세요. 후견인이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전화를 안 받지?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순 어르신, 집 매매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집 매매요? 제가 언제 집을 판다고 했나요? 보호자분께서 매물로 내놓으셨는데요. 내일 집을 보러 오겠다는 분이 계세요.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저 집 안 팔아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김민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위임장을 작성하셨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자신 모르게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집,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집을 아들이 팔려 한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서류 가방을 들고 와서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앉아 계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민수야, 은행에서 전화 왔던데 내가 왜 내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했니?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집을 판다고. 민수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바로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요. 뭔 소리니? 난 멀쩡한데.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받은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치매가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었대요. 정수는 서류를 받아보았지만 한글과 영어가 섞인 의학 용어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언제 정밀 검사를 받았다고? 어머니께서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받으셨잖아요. 정수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검사를 받았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민수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가스불이나 문단속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재산 관리도 제대로 못 하실 것 같고요.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산 관리를 못 한다고? 내가 평생 혼자 살림을 꾸려왔는데 무슨 소리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민수는 다른 서류를 꺼내며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재산을 제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후견인을 정해야 하거든요. 후견인? 그게 뭔 소리니? 치매 환자는 법적으로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가족 중 누군가가 대신 관리해야 해요. 이미 법원에 신청해서 제가 어머니 후견인으로 지정되었어요. 정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수야, 나 아직 멀쩡해. 매일 가게도 하고 있고 계산도 틀리지 않아. 어머니, 어제 김치값을 잘못 받으셨잖아요. 이웃분이 전화해서 알려주셔서 제가 가서 돈을 더 드렸어요. 정수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네,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스불을 켜놓고 교회에 가셨다가 이웃분이 신고해서 119가 출동하기도 했고요. 정수는 그런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런 실수들을 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건지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인감도장과 통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서류들은 제가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실수로 잃어버리시면 큰일이잖아요. 아니야, 그건 안 돼. 정수는 본능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내 도장과 통장은 내가 관리할래. 민수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상황을 이해 못하세요? 어머니가 실수하면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사기꾼들이 치매 노인들만 골라서 속인다고 뉴스에서 매일 나오잖아요. 무슨 소리니? 내가 언제 그런 사기에 당했다고? 어머니께서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매 증상이라고요. 기억력이 떨어져서 방금 전 일도 까먹으시는 거예요. 정수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정상인데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던 건지 의심스럽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다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더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겠어요. 이번에는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죠. 입원? 왜 입원까지 해야 해? 며칠만 병원에 계시면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 보자고요. 그래야 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요즘 치매 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초기에 잡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대요.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며칠이면 되는 거지? 네, 길어야 일주일 정도요. 어머니, 이것도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토요일 아침 민수가 다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수는 간단히 짐을 싸고 차에 탔습니다. 속옷과 세면도구만 든 작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민수야, 정말 며칠만 있으면 되는 거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차가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로 가는 길이니?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은데. 좀 더 좋은 시설이 있는 병원이에요, 어머니. 시내 병원들은 너무 복잡해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기 어려워요. 1시간 정도 달린 끝에 차가 도착한 곳은 외진 곳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높은 담장이 둘러싸여 있었고 입구에는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병원이니? 정순이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병원이에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요? 나는 정신병자가 아닌데 왜 여기로? 어머니, 치매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해요. 걱정 마세요. 민수는 서둘러 정순을 안내했습니다. 입구에서 간호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김정순 어르신이시죠? 입원 수속이 완료되었습니다. 입원 수속이요? 벌써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간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후견인 동의서, 입원 동의서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정수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니? 나는 그냥 검사만 받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 수속이 복잡해서 미리 해놨어요. 걱정 마세요. 검사 받고 며칠 있다가 집에 가실 거예요. 간호사는 정순을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정순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함께 뭔가 답답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철문들이 늘어서 있었고 문마다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에서는 고함 소리가 들렸고 어떤 방에서는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수는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여기가 정말 병원이 맞나요? 네, 어르신.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입니다. 정순이 배정받은 방은 4인실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이미 3명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할머니는 계속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혼자서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라고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도 같은 증상을 가진 분들이니까 함께 계시면 돼요. 치매 전문 병동입니다. 정수는 민수에게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는 여기 있기 싫어. 집에 가자. 어머니, 며칠만 참으세요. 검사 끝나면 바로 집에 가실 수 있어요. 간호사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면회 시간이 끝났으니까 나가셔야 해요. 벌써요? 저희 어머니 처음 입원하시는데. 규칙이에요. 면회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요? 그럼 민수는 언제 볼 수 있어요? 어머니, 규칙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민수가 나간 후 정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열쇠로 잠그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왜 잠가요? 정순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안전상 문제예요.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가시면 위험하거든요.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열리지 않았고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같은 방 할머니 하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왔어. 귀신이 나를 잡아가려고 해. 다른 할머니는 계속 울면서 아들아, 엄마 좀 데려가라. 여기서 죽겠다고 외쳤습니다. 정수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떨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간호사가 들어와서 시끄럽게 하는 할머니들에게 주사를 놨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다른 환자분들 피해주지 마시고. 주사를 맞은 할머니들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혹시 자신도 시끄럽게 하면 그런 주사를 맞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숨소리도 죽였습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말한 며칠이라는 게 정말일까? 혹시 나를 여기 버려두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어머니를 이런 곳에 버려둘 리는 없을 거라고, 정말 검사를 위한 것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정신병원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정수는 매일이 악몽 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강제로 기상해서 약을 먹어야 했고 하루 종일 병실에만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정순을 환자 번호로만 불렀습니다. 301호 김정순, 약 시간이에요. 저는 약 안 먹어도 돼요. 아픈 곳이 없어요. 정순이 거부하자 간호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이에요. 의사 처방이니까 꼭 드셔야 해요.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온종일 졸렸습니다. 정수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 약이 정말 치매약일까? 왜 이렇게 정신이 멍해지지? 같은 병실 할머니들과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거나 약에 취해 멍한 상태였습니다. 정순만이 유일하게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토요일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민수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민수야, 제발 나를 여기서 데려가줘. 하지만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에서 혼자 앉아 기다리던 정순에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바쁘다고 연락 주셨어요. 다음 주에 오신다고 하네요.
정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쁘다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 주에 교회 권사 한 분이 면회를 왔습니다. 평소 정순과 가까웠던 박 권사였습니다. 정순 권사님, 왜 이런 곳에 계세요? 권사님, 저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민수가 저를 여기 가둬놨어요. 정순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 권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수 씨가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치료받으러 입원하셨다고 했는데, 저 치매 아니에요. 멀쩡해요. 권사님이 보시기에 제가 이상해 보여요? 박 권사는 정순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말도 또렷하고 상황 판단도 정확했습니다. 정순 권사님, 정말 이상하네요. 전혀 치매 같지 않으신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이상해요. 민수가 저를 속인 것 같아요. 박 권사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민수 씨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다른 목적이요? 재산 같은, 요즘 그런 일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정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대출 전화, 부동산에서 연락한 집 매매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민수가 그럴 리는. 박 권사는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혹시 민수 씨가 권사님 도장이나 통장을 가져간 적 있으세요? 정수는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그날 민수가 후견인이 되었다며 중요한 서류들을 자기가 보관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모르게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고, 큰일 났네요.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일 같은데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나가셔야 해요. 박 권사는 정순에게 속삭였습니다. 권사님, 제가 알아볼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박 권사가 나간 후 정순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우연히 간병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301호 할머니 아들, 진짜 냉정하네. 어머니 여기 넣어놓고 한 번도 안 왔잖아. 맞아. 입원비는 꼬박꼬박 내면서 면회는 안 와. 뭔가 수상해. 들은 얘기로는 어머니 집 팔았다던데. 치매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거 보면.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수가 정말 집을 팔았다는 건가요? 30년 동안 살던 집,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집을 아들이 팔아버렸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왜 엄마를 이렇게 배신했니? 내가 널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절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다음 날 정수는 다른 간병인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밖으로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요? 보호자한테 연락하시려고요? 아니에요. 교회 친구한테 연락하고 싶어서요. 간병인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무실에 전화기가 있는데 간호사들 없을 때 몰래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들키면 안 돼요. 정수는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시간, 잠깐 사무실이 비는 틈을 타서 전화기에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박 권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 권사님이세요? 어머, 정순 권사님? 어떻게 전화를? 권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민수가 정말 제 집을 팔았나 봐요. 여기 간병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사님, 저도 알아보고 있어요.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권사님 통장에서 돈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대요. 정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권사님 가게도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민수 씨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나 봐요. 정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집도 가게도 통장의 돈도 모두 민수가 가져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권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변호사를 수소문해 볼게요. 이건 분명 범죄예요. 그때 간호사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정수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죄송해요. 화장실 찾다가. 환자분들은 함부로 사무실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정수는 고개를 숙이며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한 가지 희망이 생겼습니다. 박 권사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으니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박 권사의 도움으로 희망을 품기 시작한 지 며칠 후 정순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간호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301호 원장님이 부르세요. 정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원장실에 갔습니다. 원장은 40대 남자로 차가운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정순 씨 앉으세요. 원장님, 저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원장은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네요. 치매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 멀쩡해요. 정순이 항변하자 원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환자 본인은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법이에요. 피해망상, 피해의식이 심해지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피해망상이요? 무슨 소리예요? 아들분이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자신을 가두려 한다는 망상 말이에요. 전형적인 치매 증상 중 하나입니다. 정수는 억울했습니다. 그게 망상이 아니에요. 정말 민수가 제 재산을 가져갔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하시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원장은 처방전을 써주며 말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면회도 중단하는 게 좋겠어요. 외부 자극이 망상을 더 키울 수 있거든요. 면회 중단이요? 안 돼요. 교회 친구들이 오는데. 의학적 판단입니다. 보호자분도 동의하셨고요. 정수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면회까지 차단해버렸다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날부터 정수는 더 강한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루에 3번, 알약 5개씩 먹어야 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머리가 흐려지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걸음걸이도 휘청거렸습니다. 이러면 정말 치매 환자처럼 보이겠네. 정수는 약의 부작용을 깨달았습니다. 민수와 병원이 자신을 진짜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화장실에서 약을 몰래 뱉어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니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 앞에서는 약을 먹은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간병인이 왔습니다. 이은미라는 40대 여성으로 다른 간병인들과는 달리 환자들에게 친절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은미가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것 같네요. 은미는 정순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다른 치매 환자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말도 논리적이고 상황 판단도 정확했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정말 치매가 맞으세요? 정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멀쩡해요. 아들이 저를 여기 가둬놓고 재산을 가져갔어요. 은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믿어주세요.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은미는 며칠 동안 정순을 관찰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기억력도 정상이고 일상생활도 스스로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미가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들키면 저도 일자리를 잃어요. 은미는 몰래 박 권사에게 전화를 걸어주었습니다. 권사님, 저예요. 정순이에요. 어머, 권사님, 걱정 많이 했어요. 면회가 안 된다고 해서. 권사님, 변호사 찾으셨어요? 네, 찾았어요. 김 변호사라는 분인데 이런 사건을 많이 다루셨다고 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대요. 증거요? 네, 할머니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말이에요. 의료 기록이나 할머니 상태를 증언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대요. 은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 할머니를 돌보는 간병인 이은미라고 합니다. 아, 간병인 분이세요. 할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전혀 치매 같지 않으세요. 다른 환자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 5년째 치매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할머니는 정상이에요. 박 권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하지만 조심스러워요. 병원에서 제가 이런 말하는 걸 알면 걱정 마세요. 변호사분이 비밀 보장해 주실 거예요. 그날 밤 은미는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희망이 생겼어요. 변호사분이 도와주신다고 해요.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 할머니가 정신력을 잃지 마세요. 약도 계속 안 드시고요.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며칠 후 병원에 수상한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정수는 복도에서 원장과 낯선 남자가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되나요? 낯선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가족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있어요.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병원과 민수가 결탁해서 자신을 가둬두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버텨야 해. 내가 포기하면 민수 뜻대로 되는 거야. 절대 그럴 순 없어. 은미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변호사분이 곧 움직이실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희망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진실이 밝혀질 희망이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은미의 도움으로 변호사와 연결된 지 일주일 후 드디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병원에 경찰과 함께 온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김성우 변호사였습니다. 김정순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변호사가 원장실에서 말했습니다. 원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법원 명령입니다. 김정순 씨의 정신감정과 입원 적정성 검토를 위한 면담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영장을 보여주자 원장은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치매가 심해서 제대로 된 대화가 어려울 겁니다. 정순이 면담실로 불려왔을 때 변호사는 그녀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다른 치매 환자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걸음걸이도 정상이고 눈빛도 또렷했습니다. 김정순 씨,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우 변호사입니다. 정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와주셨네요. 네, 박 권사님이 연락 주셨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수는 차근차근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치매 진단을 조작해서 후견인이 되었고 재산을 가로챈 후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둬놓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변호사는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100에서 7을 계속 빼면 어떻게 됩니까? 정수는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93, 86, 79, 72.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치매 환자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이었습니다. 김정순 씨, 혹시 어떤 약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처음엔 강제로 먹였는데 요즘은 몰래 뱉고 있어요. 약을 먹으면 정신이 흐려져서요. 변호사는 간병인 은미와도 따로 면담을 했습니다. 이은미 씨, 김정순 씨 상태를 어떻게 보세요? 전혀 치매가 아니에요. 제가 5년째 치매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김정순 할머니는 완전히 정상이세요. 다른 환자들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예요. 그럼 왜 여기 입원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들이 할머니 재산 때문에 여기 가둬놓은 것 같아요. 병원도 돈만 받으면 아무나 받아주거든요. 변호사는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정순의 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내린 병원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진단을 내린 의사에게 연락을 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정순 환자요? 저는 그분에게 치매 진단을 내린 적이 없는데요. 그럼 이 진단서는 뭡니까? 이상하네요. 제 서명이 위조된 것 같은데요. 변호사는 바로 은행과 부동산을 조사했습니다. 정순 명의로 된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민수가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재산을 처분한 흔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집은 이미 팔렸고 통장의 돈도 대부분 민수가 인출해 버렸습니다. 가게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는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김민수 씨, 저는 김성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님 사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무슨 사건이요? 부정 후견인 선임, 사문서, 위조, 재산 횡령 혐의로 고발이 접수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그 치매 진단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단을 내린 의사가 부인하고 있어요. 민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며칠 후 법정에서 첫 번째 심리가 열렸습니다. 정수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민수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판사는 정순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김정순 씨, 본인의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제 아들 김민수가 저를 속여서 정신병원에 가두고 제 재산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심각한 치매 환자로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때 김성우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위조된 진단서가 있습니다. 실제 진단을 내린 의사의 증언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또한 간병인 은미의 증언서도 제출했습니다. 김정순 씨는 전혀 치매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5년간 치매 환자를 돌본 전문가로서 확신합니다. 판사는 정순에게 간단한 인지능력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정순은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김민수 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판사는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수 씨,
귀하는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어머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정수는 민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왜 엄마를 이렇게 했니? 내가 널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심리가 계속되었습니다. 판사는 민수에게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김민수 피고인, 어머님의 재산 처분 내역을 설명하세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가 사기를 당할까봐 김성우 변호사가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피고인이 처분한 재산 목록입니다. 시세 8억 원 상당의 주택, 가계 권리금 3천만 원, 예금 5천만 원을 모두 본인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병원 운영자금과 개인적인 용도로. 개인적인 용도라니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민수의 변호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어머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위해 부득이하게. 그때 김성우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그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고급 외제차를 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머님을 위한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재산으로 사치를 부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정말 그랬니?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혼자 계시기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치매 진단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우 변보사가 마지막 증언을 위해 간병인 은미를 불렀습니다. 이은미 씨, 김정순 씨의 상태에 대해 증언해 주세요. 은미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전혀 치매가 아니십니다. 기억력, 판단력, 일상생활 능력 모두 정상이세요. 제가 돌본 다른 치매 환자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왜 그런 할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들이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고의로 가둬놓은 것 같습니다. 병원도 입원비만 받으면 되니까 별 신경 쓰지 않았고요. 판사는 정순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김정순 씨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정순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평생 두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반찬 가게를 하며 애들을 키웠어요. 특히 민수는 의사가 되어서 제 자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거짓 진단서를 만들어서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제 재산을 모두 가져갔어요. 그리고 저를 그 끔찍한 곳에 가둬놨습니다. 정수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그렇게 미웠니? 내가 잘 되기만을 바랐는데 왜 엄마를 이렇게 했니?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73세지만 아직 정신도 또렷하고 다시 시작할 힘이 있어요. 제가 당한 일이 다른 노인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엄숙하게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민수는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사용, 사문서 위조, 재산 횡령,
강제 감금 등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민수는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정수는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나온 그날 박 권사와 교회 친구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정순 권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박 권사가 정순을 끌어안았습니다. 권사님 고마워요. 권사님이 아니었다면.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은 이미 팔려서 갈 곳이 없었지만 교회에서 임시 숙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법원 판결로 돌려받은 돈으로 정수는 작은 원룸을 얻어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정수는 다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예전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정순이네 김치만한 게 어디 있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단골 할머니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해요. 어느 일요일 정수는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아들이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가두고 재산을 빼앗아 갔어요. 교회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셨고 진실이 밝혀지게 해주셨어요. 비록 아들을 잃었지만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73세에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직 제게는 희망이 있거든요. 6개월 후 민수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원망도 있었지만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언젠가는. 정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정수는 작은 베란다에서 화분을 가꾸었습니다. 새로 심은 꽃이 작은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